지난 12월 29일 국방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 탄도탄, 현무사 고위력 탄도탄, 현무5의 미사일 시험 성공 소식이 오피셜로 공개된 것인데요. 국방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무사 현무5 모두 시험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시험은 성공했으며 전력화 시기는 비닉으로 공개할 순 없으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 현무5는 사거리 3,000터부터 1,5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이상으로서 탄두 중량이 최대 8터부터 9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국군의 게임체인저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탄도 미사일 가운데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내외로 알려져 있어 현무5는 괴물미사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군사신문인 인민해방군일보는 현무5에 대해 한국이 개발한 9톤급 탄두를 탑재하는 현무5형 탄도미사일은 꼭 초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필요는 없다. 현무5에는 초중형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무게를 사거리로 바꾸려는 사치스러운 계획에서 비롯된 것. 이 탄두를 탑재한 현무사에 대해서는 탄두 무게를 줄여 최대 사거리 800km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구 탄두를 탑재한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여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 중국이 이처럼 현무5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와 언론 보도에서는 현무5를 두고 3000km에서 5500km의 사거리를 지닌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합니다. 2톤의 탄두를 1톤으로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무5의 어마무시한 총중량입니다. 현무5의 총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데 이는 사거리 13,000km에 달하는 ICBM 미니트맨 LGM-30와 같은 중량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상발사형 ICBM인 미니트맨 3는 총중량 35.3톤으로 3단 고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고체 연료 기반의 현무5의 추진력은 사거리 13,000km를 발사할 수 있는 ICBM급 중량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생산이 가능하고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실수로 폭발할 가능성이 적고 연료를 탑재한 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2017년 11월 고체 연료에 대한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조정되었고 이후 5년 만에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9톤의 괴물 미사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5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현무6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특히 지난 12월 4일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체 연료 1단 추진체와 3, 4단을 결합한 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 관측용 SAR 위성까지 탑재한 채 3차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주 발사체가 현무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우주 발사체는 탑재물을 지구 공전 궤도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가 충분히 길며 여기에 재도립 기술만 더해진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은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의 개발을 사실상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만에서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12345의 순차적인 개발은 동북아에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가 현무 시리즈를 알고 있죠. 현무 시리즈는 과거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처음에 제한을 두었다가 나중에 그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제한은 미사일의 톤수 등 많은 세부 사항이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면서 최신의 현무 지역 5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연말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 규모의 최대치는 1년에 70기이며 현무5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무5는 현무 중 최고 등급으로 불리며 몬스터 미사일이라고도 불립니다. 탄두 중량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8에서 9톤의 거대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이 발사체인데요. 이것은
아시아의 두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국은 과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방위 전략에서 일본과 한국이 일정 거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미사일의 탄두 운반량도 제한되었습니다. 1979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아, 너의 미사일은 180km만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너의 탄두는 500kg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현무5를 보면 그의 많은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추정하면 3000km까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게는 8에서 9톤, 즉 8000kg에서 9000kg입니다. 원래는 500kg만 가능했던 것이므로 그의 타격력은 매우 크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화되었을까요? 미국은 2021년 5월에 한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에 대한 즉 사거리와 탄두, 무게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침 해제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무 미사일의 최종 낙하 시속도가 10마치라고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5에서 10마치의 미사일은 초고속 비행체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면을 뚫는 벙커버스터는 예전부터 개발되었지만 100m까지 파낼 수 있으므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현재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관련하여 미사일의 사거리와 자체적인 폭발 능력 등을 완화한 것은 이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이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은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현무 시리즈를 1, 2, 3, 4, 5로 개발해왔고 이제 이번에는 실제로 현무5가 양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70기씩 생산됩니다. 1년에 만약 그것이 8톤부터 9톤의 폭탄 70기라면 군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타격할 때 3000km의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대한 공격인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언젠가 한국의 얼굴을 돌리면 일본도 공격당할 수 있겠지만 3000km까지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서안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현무와 ICBM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와 달리 ICBM은 발사된 후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타격 목표 지점에 다시 대기권 재돌입, 재진입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에 ICBM 관련 뉴스를 보면 대기권 재돌입 또는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니트맨의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보면 1단계 부스터 작동 이후 발사 후 약 60초 후 2단 부스터가 작동, 120초 후 3단 부스터 작동, 180초 후 탄도체가 로켓에서 분리되며 대기권 밖에서 재돌입체와 체프, 디코이를 방향 제어용 노즐과 자세 제어용 노즐에서 가스가 분출되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국 역시 최근 지상 부유 시험을 통해 시험 검증을 통과한 그 기술이죠. 그리고 탄두가 회전을 하며 추진력을 얻고 재돌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돌입 기술은 ICBM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고난도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현무와 고체 연료 개발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과 중국이 보유한 ICBM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바로 GBI로 불리는 탄도 요격 미사일인데요. GBI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즉,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할 필요가 없기에 고체연료 추진체계, 요격 시스템, 고중량 탄두 탑재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ICBM의 핵탄두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의 속도는 마하 25토부터 30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지상 무기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해서 이국은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낙하하기 전에 파괴하려 하는데 이것에 쓰이는 미사일을 GBI라고 부르고 요격 탄두를 대기권 충돌 요격체 EXO, Atmospheric Kill Vehicle EKV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 발사 시험 성공과 현무 LSAM의 개발로 인해 사실상 GBI에 필요한 모든 제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일로에서 발사된 GBI는 지상으로부터 적 탄도탄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탑재된 센서를 작동, 적을 식별하는데요. 이후 최적의 시점에서 요격체 EKV를 사출하고 사출된 요격체는 장착된 적외선 센서로 적 탄두를 관측해가며 추격, 격파합니다. GBI의 핵심인 요격체는 EKV, LSAM의
요격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격 체계답게 미사일 추적 방식이 가장 핵심인데 한국은 전 세계의 5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용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 보유국으로 중국과 일본, 북한도 가지지 못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가입니다. 한국 강소기업 열세 시스템즈는 한국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유도무기 체계와 관측 장비에 적외선 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모든 물체는 고유의 열을 발산합니다. 특히나 항공기와 로켓은 3000도에서 수만 도에까지 이르는 높은 열을 내뿜습니다. 물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고 영상 정보로 제공해주는 센서가 적외선 검출기인데요. 적외선 검출기는 빛이 없는 야간, 안개 및 연기 등 연무, 악천후 그리고 원거리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적외선 센서의 정확도와 선명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킬로미터 PR 체계입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수단인데요.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공격은 방어에 비교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반면 방어는 공격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킬로미터 PR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현무미사일로 최근 남세규 전 ADD 소장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 한국이 고위력 탄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 사격 사업하게 되면 핵과 버금가는 유사한 수준의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1만 발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예상 경비는 약 20조 원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한국이 현재 국제기관과 맺은 조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 한국이 국제제재를 받으며 핵무장을 강제할 시 최소 GDP의 2% 이상이 줄어들 것이고 연간 4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독자 핵 개발에 버금가는 1만 양탄 2만 양탄 계획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미사일의 개발은 우리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목소리로 현무가 가져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들은 더한 것도 개발하면서 말이죠. 북중일이 비판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무미사일이 개발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ADD 연구원 한 명이 숨진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순직한 연구원은 60대로 현무 등 주요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의 국방력과 군사산업이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연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격용 무기를 우리는 더욱 개발하고 양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개발로 인해 한국의 공중전력 상승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게 핵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농담까지 던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로 인한 독자적 무기 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의 빠른 발전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핵, 무기와도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오랫동안 운영한 나라이며 처리하지 못한 핵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연구원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걸러내고 실제 핵무기로 만드는 것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재적 기술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텔스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기술력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로 속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무기들과 신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한국 방산무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손에 꼽자면 바로 KF-21 전투기의 발전인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는 4.5세대 블라킬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라키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본인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이도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실제 스텔스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근밀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비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 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 1의 경우 무장 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 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하는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블록 2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가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기 바쁩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의 발전 속도가 뒤처진다면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일본의 개발 현황은 순조로울까요? 애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 성장 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한국과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당당하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엄청난 비용 문제에 부딪히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전행하는 GCAP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GCAP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CAP 프로젝트는 큰 성과 없이 그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조차 없는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냉정한 현실을 본다면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GCAP 프로젝트가 처음 세계에 공표되었을 때는 국내 일부 여론은 한국만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직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을 정했지만 그 기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 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의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을 상회하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추열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익은 꿈꿀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회의적입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요만 총 200대가량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은 큰 출혈과 수출도 불가하여 이후 전투기 개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력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시제기를 하늘에 띄운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6세대 전투기 제반 기술의 큰 줄기들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로의 전환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데요. 심지어 스텔스 기술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교전 능력은 6세대를 개발하는 일본보다 5세대를 개발 중인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비견되는 스텔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는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 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술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일본의 전력이 상당하다고 한국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상당한 전력을 가진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지속해서 자국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3세대 전투기인 F1부터 차세대 전투기인 F2까지 제작해온 기술 강국입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F2 전투기는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을 하였죠.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 급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도태된 상태인데요. 미국은 일본에게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일본은 유인기 개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무인기 개발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심지어 무인기 개발을 넘어 유무인링크를 개발하며 현재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전환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의 보도가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더욱 첨단화된 기술로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양산해낸다면 비로소 한국은 완벽한 항공 자주국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독자 개발하는 기술들을 왜 굳이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우방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 협력이 무산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 한국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은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챙기기 위해 마치 다리미 같은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텔스 설계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이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고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거기에 모양의 공기읍 입고 반매립 시 내부 무장장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RAM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RAM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처립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RAM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RAM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RAM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집니다.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제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 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5세대 스텔스기를 유일하게 양산 성공하였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을 이전받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조차 한국에게 4대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은 미국산 전투기만이 유일하게 비견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와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으로 적국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KF-21 전투기가 한국 공중전력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세계 하늘을 대한민국이 제패하는 것도 꿈같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여 결국은 핵무기를 갖추고 온전한 자주국방을 설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0곳 이상의 외국 기업들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현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에는 외국 제품, 서비스를 베껴 파는 일명 복사급의 경제가 뜨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특허를 도용한 짝퉁을 사실상 합법화하자 러시아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허가 없이 비우호 국가의 특허를 써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 국가는 경제제재에 통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48개국입니다. 이런 대표 사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한 맥도날드의 공백을 메운 브쿠스노 이토치카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두말할 것 없이 맛있다 는 뜻의 이 브랜드는 맥도날드 사업을 인수한 알렉산드르 고브르가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맥도날드는 30년 만에 러시아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현지 매장 850곳을 닫았고 고브르가 이를 인수해 새 브랜드로 재개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맥도날드, 빅맥과 비슷한 빅히트 세트 등 닮은 꼴 메뉴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러시아 매장을 인수한 스타즈 커피 역시 로고부터 메뉴, 손님 이름을 컵에 적어주는 주문 방식, 매장 분위기까지 스타벅스의 판박이라는 평가를 듣는 중입니다. 기존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 130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CEO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15년 만에 러시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러시아 업체가 그대로 베껴 오픈을 한 것입니다. 스타스 커피 경영자는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와 비교해보면 로고가 원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문을 연 러시아 의류기업 저스트 클로즈도 유니클로를 거의 베낀 수준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니클로는 모스크바에 유럽 최대 점포를 열었지만 전쟁 발발 후 폐점했고 저스트 클로즈는 바로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저스트 클로즈 매장을 찾은 마이니치 신문은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인 로고와 진열대, 상품 등이 유니클로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KFC 치킨,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 등이 러시아 기업들의 복사 대상이 됐습니다. 러시아 마트 매대에선 코카콜라와 비슷한 쿨콜라, 환타는 펜시, 스프라이트는 스트리트로 바뀌어 출시됐고 이들 짝퉁 상품 역시 병과 로고,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흡사합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케아를 모방해 가구 매장 스웨드 하우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케아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한 로고, 디자인에 비슷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보유한 특허와 상표권 4,800건도 무단 도용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런던의 한 대학 교수는 이 법은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서구 기업의 지식재산권 IP를 러시아가 무단으로 쓰게 된다면 전쟁이 끝나도 사업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현대차에서도 나타나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 러시아 현지 업체가 생산을 재개했는데 현대차 짝퉁을 그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를 긴급 타진하며 AGR 자동차 그룹이 새로운 솔라리스 자동차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GR은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 아트파이낸스의 자회사입니다. 현대차는 2010년 5,4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생산 시설로는 6번째로 러시아에 첫 공장을 설립했고, 당시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업체로는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지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강판 가공부터 차량 테스트까지 생산 전 공정이 다 들어있는 공장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공략은 성공적이었지만 2022년 2월 러우 전쟁으로 서방이 제재로 맞대응하며 생산을 멈춰야 했습니다. 20만 대 수준이던 판매 실적은 거의 제로로 떨어졌고 2,500여 명의 직원들 중 90%는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2년에 걸친 휴업과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은 7,100억 원으로 손실 규모는 나날이 커져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 기준 4,500억 원대 손실로 존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현지 업체 아트파이낸스의 공장을 매각했고 공장 이름은 AGR 자동차 공장이 됐습니다. 공장은 단돈 14만 원에 매각됐는데 장부상 자산 규모가 2,800억 원이지만 헐값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인수했던 연산 약 10만 대 규모 GM 공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축구장 280개 정도 넓이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인테르팍스 등 러시아 언론은 AGR이 생산한 자동차는 현대차의 기존 모델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모델을 이름만 바꿔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브랜드 솔라리스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현대차는 가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20만 대 이상을 생산했는데 솔라리스 외에 크레타, 기아 리오 등의 모델을 생산해왔고 모두 AGR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어 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바이백 2년 조항 등은 대부분 러시아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요구했던 바이백 조건은 최소 5년 이상이지만 러시아 주장대로 된 것입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통상 매각 과정에서 바이백을 제공할 경우 매각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14만 원이나 2년 한시 조건 등은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공장을 되살 때의 가격을 시세에 맞추기로 한 것은 사실상 몰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푸틴 정권은 외국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러시아 업체들이 사실상 서구 브랜드를 헐값에 살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2022년 5월 프랑스 르노가 모스크바 공장을 넘겼을 때도 매각 대금 1루블이 19원에 6년간 바이백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 닛산도 러시아 자산을 1유로에 넘겼고 미국 포드도 5년 내 바이백 조건을 달고 러시아와의 합작회사 지분 49%를 넘긴 바 있습니다. 푸틴 정권의 비호 덕에 미국, 유럽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1.2%에서 작년 3%로 올라섰으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외신들은 지난해 러시아 은행들이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49조 원 3조 3천억 루블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기 예상치의 3배를 넘는 깜짝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생각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16%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 금리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첫 동결입니다.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5%였던 기준금리를 16%로 끌어올렸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치인 20%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러시아 수출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초 0.4%에서 지난해 말 34%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부총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루블화와 위안화 결제가 전체 거래 통화의 95%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폐쇄됐고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이 동결됐지만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위기를 넘기려는 중입니다. 지난해 중러 교역액은 2,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2년 사이 40%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중국이 빠르게 그 빈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의 고립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전체 수출액 3조 3,800억 달러는 4.6% 감소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로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에도 러시아 군사산업 단지 및 제3국 기업 등 500개 대상을 선정해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한국도 제재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대상으로는 러시아로 우회 수출된 중고차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자동차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오른 바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47% 급증한 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품목 중에서 화장품 54억 달러에 이어 2위입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이 315% 급증한 9억 9천만 달러로 1위였고 러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리비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주변국으로 수출된 뒤 러시아 내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된 중고차 70%부터 80%가량이 러시아 영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수출을 통제해왔고 오는 24일부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 경우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현대, 두산, 산타페 등이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대한 국가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11억 달러 신규 투자를 전격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시장의 빈자리를 남미를 비롯해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메우면서 가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2022년 브라질에서 18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해 12%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4위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탈탄소에 투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약 5조 원 규모 감세와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현대차는 이곳에서 수소와 친환경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향후 10년간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도 현지에서 현대차 그룹 생산량은 모두 108만 5천여 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즉,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판매량 부진은 인도와 브라질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